라포는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공감하고, 뭐 유대하고, 교류하고, 뭐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요. 주로 이제 심리상담 쪽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상담하기 전에 상담 1회기나 2회기 때는 반드시 이 공감 형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라포를 형성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라포가 형성이 돼야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사진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피사체하고 라포라는 게 형성이 돼야 다음으로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됐건 아니면 뭐 자연물이 됐건 작가하고 그 대상하고 어떤 식으로 교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과정이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길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라포라는 거는 이제 시작, 항상 어떤 일의 시작인데 그게 일방적인 시작이 아니고 상호 공감, 나의 공감이 아니 공감이라는 게 서로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관계를 유기적으로 표현한 그런 단어입니다. 라포라는 게.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게 결국은 그 질문이 아주 핵심적인 것 같아요. 문지식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사진을 전공을 했고 그다음에 사진으로 저를 표현하려고 무지 애를 썼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상대방을 표현한 것보다는 저를 표현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산을 통해서 저를 표현하고 나무를 통해서 저를 표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저를 표현하고 제가 보고자 했던 걸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제 작업 방향은 이제 사진 심리 상담 쪽으로 이제 방향이 조금 하나 더 추가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진의 이런 테크닉이나 또는 사진이 추구하는 바가 심리 상담하고 굉장히 밀접해요.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사진을 오래 하신 분들은 상담의 영역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본인이 하는 행위도 거의 상담적인 행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자기 발견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형식은 갤러리라는 형식을 갖추고 이 안에서는 그러면 작품 전시와 사진 심리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공간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라포라는 이름을 받아들이게 됐고, 여기서는 이제 주로 사진 심리 상담 프로그램만 해요. 그 외에 기존에 갖고 있던 사진 교육 프로그램도 합니다. 근데 현재는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사진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뭐 환경부 공무원분들이 예를 들면 뭐 연수 오면 연수 프로그램 중에 사진 심리 상담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사회복지단체 분들이 오시면 그 상담사를 위한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죠. 그러면 제가 상담으로 전시를 해본 적이 지금 3차례 했거든요. 갤러리에서. 최근에 이제 류가온에서 작년에 거울의 파편이라고 상담 전시를 했어요. 갤러리에서 이 상담 전시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상담 전시하는 기간 내에 제가 집단 상담을 했는데, 우리가 기존의 그 상담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조용하고 좀 숨겨져 있고 내밀하고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담받는다 그러면 좀 뭐가 잘못됐나? 이런 인식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갤러리에서 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고 있으면 실제로 사진 심리 상담을 하더라도 외부에서 볼 때는 작품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작품 얘기하나 보다, 뭐 작가분들하고 얘기하나 보지. 그리고 참가하신 분들은 되게 좋은 작품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발부터 자기의 자존감이 조금 높아진 상태에서 출발하게 돼요. 이렇게 위축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이 좋은 작품들 안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그런 생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일반 상담실은 이렇게 비공개로 가거든요. 근데 사진심리 상담, 특히 제가 택하고 있는 방법은 그냥 공개예요, 공개. 감출 것이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야 좀 자유로워지거든요. 이렇게 위축되고 평상시와 다른 상담실 저도 이제 저는 상담을 받는 그런 기간을 거의 한 1년을 가졌어요. 근데 상담을 받으면 굉장히 낯선 공간에 들어가게 돼요. 음악도 아주 잔잔하고 뭐 명상음악 비슷한 뭐 그런 음악 틀어놓고 아니면 클래식을 튼다든지 아예 없거나 또 뭐 아로마 향이라든가 향기나 뭐 빛이 약간 조도가 떨어진 이렇게 그래서 집중하게 만드는데 그게 일상의 풍경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게 돼요. 그런 공간에 들어가면 또 발소리도 안 나요. 카펫이 딱 깔려져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환경도 필요하지만 사진을 이용해서 심리 상담한다는 것은 사진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방된 상태에서 서로의 공감하는 것 그런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라포라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제 그 얘기를 하려면 사진 심리 상담이라는 게 뭔지부터 아주 짧게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접한 이제 사진 심리 상담은 보통 사진 치료라고 했어요. 한국 사진 치료학회라고 있어요. 근데 그 치료라는 말이 저도 좀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치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우위에 있어야 돼요. 치료받는 자와 치료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동등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베이스가. 근데 우리 사진 심리 상담이라고 굳이 제가 치료라고 안 쓰는 이유는 저도 치유라는 단어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치유도 너무 흔하게 돼서 어쨌든 흔하지만 중요한 단어예요. 사랑이 흔하지만 사랑으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사진 심리 상담은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기존의 사진 치료라는 거 서양에서 발달을 해서 들어왔는데 얘네들은 이 결과물을 가지고 해요. 사진을 촬영을 하거나 촬영한 결과물을 가지고 이걸 보고 그 사진을 가지고 이야기를 끌어내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이 사진에 대해서 얘기합시다라는 태도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사진 심리 상담은 크게 또는 사진은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하나는 어떠한 카메라를 들든 뭐 하든 그런 도구를 쓰지 않는 단계예요. 그냥 보는 단계예요. 대상과 라포를 형성하는 단계거든요. 거기는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태도가 다 반영이 되잖아요. 그 보는 상태가. 그 보는 작업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물건을 쓰지 않는, 도구를 쓰지 않는, 카메라를 쓰지 않는 그런 것이 개입이 안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이 안에서 작용을 해서 우리가 셔터를 누르지 않습니까? 내가 저걸 얻고 싶던지 기록하고 싶던지 그런 마음이 움직이는 상태가 있어요. 그게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는 그걸 통해서 뭔가 나와요. 이게 결과가. 그건 우리 사진이라고 하죠.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페이퍼가 됐던 아니면 어떤 뭐 전자 신호가 됐던 그 세 단계를 모두 꿰뚫는 것이 사진심리 상담이에요. 그래서 사진치료가 사진심리 상담 기법을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첫 번째 단계 아무것도 개입되지 않는 그냥 순수하게 보는 상태를 가지고 심리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촬영을 해요. 촬영을 시키거나 요청을 하거나 촬영해서 오라고 하거나 이런 단계, 같이 움직이는 단계가 있고요. 또 한 번은 이제 다 끝난 다음에 기존에 맨 처음 것처럼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이 어떤 연유에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걸 하기도 이제 첫 개관 전시인데 개관 전시 때 그 전시 제목이 이제 여기 사진가 15명의 게슈탈트라고 돼 있거든요. 그 게슈탈트라는 말도 이제 사진하는 사람들은 많이 익숙하잖아요. 그 게슈탈트는 상담 용어거든요. 상담에서 출발한 용어예요, 이게. 그런가요? 예, 원래는 예,
저 미술학적으로 조형적인 하나의 출발은 조형에서 출발을 했는데, 예, 그래서 조형을 다루는 사람은, 예, 상담에서는 게슈탈트 이론을, 그 조형적인 이론을 가져와서 게슈탈트 상담 학회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 이 보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형적으로 보는 작업이라는 것은 아주 다분히 상담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게슈탈트 하면 두 가지로 해석해요. 이게 조형 쪽에 관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그런 이 어떤 그 형태를 다루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상담 영역에서 게슈탈트 그러면 이게 전경과 후경, 이 이미지가 있기까지의 그 과정을 다룬 전시인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상담하신 분들이 여기에 갤러리 오시면 이거 상담적으로 보시고, 네, 상담의 영역으로 보시고, 사진이나 다른 쪽으로 보시면 게슈탈트를 원어만 들어서 형태적으로 보시고, 그래서 다중적인 단어거든요. 주로 상담 쪽에 관여하신 분하고 딱 두 부류예요. 사진 관련된 분 두 부류가 오고요. 그 제주도는 잘 아시겠지만 인구가 많지 않아요. 그 인구라는 게 문화를 향유하는 인구가 많지 않고, 그 중에 또 사진을 향유하는 그룹은 더 적어요. 제가 보건대 제주도에서는 한 6천 명 정도가 최대 6천 명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문화 향유층이 모든 조형 분야에서, 예, 뭐 제주시에 사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농사만 전업하시는 분들, 뭐 수산업만 전업하시는 분들, 아이,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 다 빼면, 다 빼고 진짜 조금 나를 돌아보고 전시를 보고 향유하는 분들은 6천 명에서 10,000명이 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10,000명은 만무하고, 진짜 그 중에 이 전시를 보러 온다는 것은 제주도에 살면서 정말 어려운 걸음 하는 거고 귀한 분들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전시만 보기 위해서 제주도로 비행기 타고 오지는 않잖아요. 그 경우는 정말, 오늘 같은 케이스는 일부러 오시지만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여행하면서 그러면 상담은 무엇이냐? 그냥 샤워라고 생각해요. 샤워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엄마가 이렇게 샤워를 맨 처음에 시켜줘요. 이제 자기가 못하니까 물 온도도 못 맞추고 그러잖아요. 샤워를 시켜주는데, 성인이 됐다 치면 본인이 샤워를 한단 말이죠. 근데 샤워를 한 번에 하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하거든요.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샤워잖아요. 상담은 맨 처음에는 상담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샤워를 시켜줄 수는 있어요.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상담사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본인이 샤워를 할 수 있게 그 방법을 일러주고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담을. 근데 여행을 하면서, 삶이라는 걸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먼지를 털어내는 샤워를 하듯이 상담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밝은벗이라는 그 사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게 올해 13년이 됐거든요. 13년 동안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밝은벗 프로그램을 제가 사진 심리 상담 전에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상담 공부를 하고 보니 그게 집단 상담적인 요소가 되게 많았어요. 또는 개인 상담적인 요소가 많았어요. 저희가 5명이나 최대 8명 정도 수업을 하거든요. 사진 수업이죠. 근데 이를테면 사진은 인간이 망각을 한다는 거, 망각을 확인시켜줘요. 제가 사진 수업이기도 하고 상담 프로그램의 내용이기도 한데, 촬영 일정 부분 촬영을 하게 하죠. 같이 해요. 촬영을 하고, 여기서 피사체를 예를 들어서 10개를 찍었어요.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같은 자리에서 10개를 찍잖아요. 10컷을 찍어요. 근데 찍기 전에 반드시 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든 안 올라가든 일정 물리적인 시간을 줘야 돼요. 셔터를 누르지 않게 해줘야 돼요. 셔터를 누르는 건 최종 단계거든요. 보는 게 끝난 다음에.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셔터를 눌러야 10컷 정도를 누르잖아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촬영한 거를 다시 촬영하게 해요.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보고요. 굉장히 자세히 관찰하고 내 마음이 투영된 걸 찾아내고 그리고 촬영을 해요. 그 다음에 일정한 텀을 둬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기억한다고 생각하고 관찰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 반드시 그냥 단순에 깨져버려요. 다시 촬영하면 다 틀리게 나와요. 다 다르게 나와요. 내가 확신했던 것조차도 10컷 중에 내가 이 2컷은 정말 아까 봤던 것하고 똑같아. 난 똑같이 그 본 것을 똑같이 기록할 수 있어. 기록이잖아요, 사진은. 근데 그거를 해내기는 거의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관찰력 부족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사람이 어떤 시간이 지나면 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망각이 프로세스가 작동을 해요. 찾아야 한다. 라포 행동원은 이게 스페이스 라포가 생긴 다음에 처음 하는 프로젝트인데 일상적인 삶을 기록하고 일상적인 삶이 우리 여행자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기록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주의 주장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꽃은 주장하지 않거든요. 그냥 피어 있는 거고 바람도 주장하는 게 없어요. 오로지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주장을 하거든요. 꽃을 가지고 사랑을 주장한다든지 꽃을 가지고 평화를 주장하는데 그냥 우리가 도처에 깔려있는 거는 주장하는 것들이 아무도 것도 없어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 우리는 주장하지 말고 사진으로 주장하지 말자. 이번에는 그냥 일상을 기록해 놓으면 알 것이다. 일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라진 다음에 알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변해버리면 안다. 미리 아는 사람들이 우리다.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일상이 아름다운 걸 아는 사람들이 사진가다라고 저는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개관전을 하고 나서 두 번째 전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 중요하냐면 제가 해석하기엔 처음에 발을 띄었는데 이 다음 발이 이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다음 발이 이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게 돼요. 처음에는 첫 발은 방향이 없어요. 두 번째 전시부터 방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두 번째 발을 띨까? 그 두 번째 전시가 저희 라포의 방향을 설정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라포의 약점은 뭐냐면 기타 이 전시장들이 이제 무르익은 전시장들은 이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도 갖춰져 있어요. 자본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신생이에요. 아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없어요. 자본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날지 지금 막 무궁무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라포 공간을 생명체라고 본다면 저는 같이 키워나길 바라요. 같이 키워나가길 바라고 그러려면 다양한 의견들을 제가 많이 들어야 되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해야 돼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만들려고 해야 돼요. 현실에서 가능한 것만 하면 안 되고 그것을 현실에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할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전시부터는 방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